트럼프가 또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15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분담금 문제를 또 한 번 꺼냈는데요. 만약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지불하게 했을 것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액수의 9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분담금 재협상 요구는 당면과제가 될 텐데요. 우리 역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쉽지만 한국의 국방과 안보에서 미국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 사방이 잠재적적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수록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상 분담금 재협상 문제는 트럼프가 아니었어도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꾼 트럼프는 속된 말로 이익 앞에 명분을 포기하는 인물인데요. 핵무장 등 여러 협상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대한민국의 꿈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방위비 9배 인상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튀어나오면서 미 대선 판도는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다수의 언론이 꾸준히 민주당의 낙승을 예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변수로 트럼프 쪽으로 전세가 넘어갔다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해리스가 앞서고 있으며 일단 미국 대부분의 메이저 기관이 해리스의 승을 예상하고 있지만 트럼프와의 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무엇보다 도박사들이 트럼프의 승리를 점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가엔 불길한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의 기준을 현재 GDP 대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말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중 GDP 대비 3%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폴란드, 그리스에 불과합니다. 트럼프가 당선 후 정말 나토 회원국들의 3%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다면 나토 회원국들이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특히 방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현재 대한민국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우선 국방비와 관련해서 트럼프의 제시하는 3% 이상이 될 것이란 예측도 많은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은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기준 2.7%, 정부 발표 기준 2.48%로 트럼프의 눈높이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실 국방비야 우리 국방에 쓰는 돈이니 아깝지 않은데 트럼프는 국방비 압박을 하면서 분담금 문제도 꺼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방위비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인데요. 트럼프는 15일 시카고 이코노미 클럽 대담에서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낸 적이 없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무임승차하게 됐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칭한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했다면 100억 달러 약 13조 6,550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연간 100억 달러라는 액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 속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돈 뽑는 기계도 아니고 이미 2026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끝난 상태인데 왜 갑자기 10배에 가까운 금액을 내라는 것일까요? 더구나 우리가 2026년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인상된 약 1조 5천억 원으로 우리도 충분히 양보한 금액입니다. 자신이 재임 중 한국에 50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해 20억 달러로 합의했다는 주장 역시 협상의 본질을 왜곡한 주장입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비용 문제로 평가될 수 없는 복잡한 관계이며 방위비 분담금 역시 양국 간의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결정될 사안입니다. 트럼프 집권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 50억 달러, 한화 약 6조 9천억 원 정도의 방위비를 받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것인데요. 이런 발언은 현실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에 가깝습니다. 주한미군의 유지 및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체계는 한미 양국 간의 복잡한 협상과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유지에 필요한 조건들은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 협정은 1966년 7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소파의 제5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유지비는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1991년 이전까지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유지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설의 대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유로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방위비 분담의 구체적인 사항을 협상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협정은 1991년부터 2에서 5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1833억 원에 달합니다. 이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다양한 비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계속되는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분담금을 올려주는 대신 미군의 체류비와 국토이용비를 받으면 어찌 될까요? 정치의 발을 들이기 전 트럼프는 자신의 오랜 멘토에게서 여러 가지 사업 수완을 물려받았는데요. 이때 배운 전략을 여전히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애매한 포지션으로 거짓 정보를 진짜처럼 말해 청중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인데요. 많은 미국 언론이 이를 지적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위험한 지역에 4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NN은 자체 팩트체크를 통해 이 인터뷰에서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언급한 주한미군의 숫자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의 숫자는 26,878명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에는 29,389명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면서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NN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바이든 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한국은 트럼프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으로 발표했으며 2025년까지 매년 방위비를 인상해 약 1조 5천억 원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인상뿐만 아니라 더욱 충격적인 조짐도 있는데요. 트럼프와 그 측근들은 주한미군 철수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이자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였던 엘브리지 콜비는 5월 6일 국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북한을 방어하는 일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측의 이러한 발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과 또 하나는 정말 한국 문제에서 손을 떼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만약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다면 오히려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엘브리지 콜비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으로 조기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그의 말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유사시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하면서 북한과도 전쟁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방어는 한국이 전담해야 하며 재래식 전력 대신 핵무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인 빅터 차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중단과 더불어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은커녕 핵 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철저하게 막아온 미국의 일관된 스탠스를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외교군사 전문가들도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국에게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미국 측 요구인 방위비 인상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핵무기 개발과 보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단기간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 기술과 함께 핵탄두를 탑재해 쏘아 날릴 수 있는 미사일 기술과 SLBM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ICBM, 다탄두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같은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부끄럽지만 우리 역시 이 주장이 100% 틀렸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를 봐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미국 대선 결과도 중요하지만 자주국방을 위한 현재의 준비 태세를 여전히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6일 일본 자위대 망신 영상입니다.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는 잇따른 사건 사고로 그들의 전투력과 군기강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츠키함은 중국 저장성 인근 해역에서 무려 20분간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중국이 비록 동북아시아에서 분란을 조장하는 깡패짓을 상습적으로 벌여오긴 했으나 일본이 무단으로 중국 영해를 침범했다는 것은 향후 양국 간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유의 사건인데요. 일본의 중국 영해 침범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감행하는 각종 군사훈련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내막을 살펴보니 일본이 전략적인 목표를 두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함장과 승무원 간의 보고체계와 의사소통 오류로 밝혀져 해상자위대의 내부기강 문제가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등극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은 함장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어 생긴 해프닝이라고 중국에 해명했지만 배를 지휘하는 함장이 자신의 함정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해상자위대의 실제 작전 능력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또한 당직 승무원과 함장의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정확한 상황 보고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상자위대의 기강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보고체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뒤늦게 스즈츠키함의 함장을 교체하였지만 이번 망신은 오랜 시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할 때마다 거센 비난을 해왔던 일본은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4월에는 해상자위대 소속의 초계 헬기 SH-60K 2대가 야간 훈련 중 서로 충돌하여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태평양 섬 이즈제도 도리시마 인근 해역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H-60K는 일본이 미국의 SH-60B를 기반으로 개발한 헬기로 주로 호위함에 탑재되어 운용되며 사고 당시는 야간 잠수함 대응 훈련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한 8명의 승무원이 모두 목숨을 잃었고 기체의 잔해가 바다에 추락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조사 결과 이는 파일럿 간 거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과 지휘관들 사이의 연계 부족에 따른 인재 사고였음이 밝혀졌는데요. 두 헬기가 상호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훈련 체계가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두고 일본의 일부 군 전문가들은 중국의 패권 경쟁에 맞서 일본이 수년간 훈련을 지속해서 증가한 영향으로 사고의 횟수가 증가했다고 단순하게 평가를 내렸지만 보다 자세히 사건을 살펴보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2023년 4월에는 육상자위대 소속의 UH-60 헬기가 추락해 대원 10명이 사망했으며 2023년 1월에는 항공자위대 소속의 F-15 전투기가 추락해 대원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보다 과거에는 2021년 7월에 야간 훈련을 진행 중 해상자위대에서 SH-60K 헬기와 SH-60J 헬기의 접촉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연간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지속해서 헬기 전투기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일본의 훈련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훈련량의 증가에 따라 사고 횟수가 비례해서 늘어났다고만 평가할 문제는 아닌데요. 일본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훈련 체계의 문제점 외에도 내부 군기강 확립이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약 200명의 해상자위대 대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허가되지 않은 인원들이 비밀을 취급하고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등 비리 및 부정부패 사건 때문입니다. 군의 작전 성패와 대원들의 목숨과 직결된 군사 비밀을 적법한 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인원들에 의해 관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해상자위대의 내부 기강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연한 부정부패는 자위대 내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러한 삽질은 우리 대한민국에겐 상당히 큰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동아시아를 둘러싼 안보 문제의 쟁점은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서해를 비롯하여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 여러 바다에서 무력 충돌과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제대로 된 실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 해군력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해군 강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해군력이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은 한국을 더욱 중요한 군사 파트너로 삼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여러 이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해군력과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잠수함 도입 등의 문제를 놓고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만약 일본보다 한국의 해군력이 중국 견제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면 이를 두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한국의 발목을 잡는 정책 기조 등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진정한 핵잠수함 도입을 비롯하여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다양한 전력이 대한민국 국군 전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활용하여 중국, 북한 등의 적성국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을 내놓으며 국제사회의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이시바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의존하지 말고 아시아 지역 내 자체 군사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 대다수가 주변국인 상황 속 아직 역사적 갈등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서 나온 차기 총리의 발언은 오히려 동맹국들 사이 신뢰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역풍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 구상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고립되게 만들 수 있는 자충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한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구상 이전에 해상자위대의 내실을 다지고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전히 일본은 자위대의 세력 확장을 비롯하여 헌법 개정을 통해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과거사를 청산하거나 주변국과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외교적인 노력은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내부적으로는 자위대가 빚좋은 개살구에 머물며 군대로서 활약할 수 없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 지속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 도입하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렇게 개발한 신형 잠수함과 호위함 등은 캐나다, 폴란드, 호주 등의 진출을 노리며 한국 해군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다국적 훈련, 해외 파병 등을 통해 한국 해군의 전투력을 입증하며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동맹국들로부터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비록 2025년 방위성 예산으로 무려 8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출할 예정이지만, 예로부터 일본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무기를 구매하며 스스로 예산을 낭비해왔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도 함장과 승무원의 전투태세가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그다지 한국을 위협하지는 못할 것인데요. 일본이 내부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해군의 그늘에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연이은 삽질 속에서 한국 해군의 눈부신 성장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4일 한미 군사협력 영상입니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소련 간의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약은 몇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 북한과 러시아 간의 동맹 관계가 재건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두 나라 사이에 군사적,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둘째, 양국의 전략적 이익 추구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상호 방위를 통해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동맹 관계가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은 이 지역의 군사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새로운 안보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다양한 첨단 무기 시스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방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S-400과 같은 방공 시스템을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400 시스템은 고고도 및 중장거리 방공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러시아의 주요 방공 자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뜻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S-400을 비롯한 다양한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망을 보유한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 특유의 뻥스펙답게 실제 성능은 다르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선전하는 스펙으로만 보자면 S-400은 최강의 방공 무기입니다. 레이더는 600km까지 탐지할 수 있으며 미사일 종류에 따라 120에서 400km까지 공격이 가능하고 일반 항공기, 드론, 헬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시리아에 배치된 S-400은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에 거의 대응하지 못했고,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S-400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원한 에이테킴스와 GMLRS 같은 구형 무기로 S-400을 타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주장하는 성능대로라면 S-400이 에이테킴스와 GMLRS 로켓을 손쉽게 요격해야 하지만 실제 요격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현재 여건상 S-400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의 방공 자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는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방공 무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 발발 이전에는 약 50개의 S-400 포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20개 포대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S-400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해 주요 공군기지 및 해군기지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포대를 끌어와야 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방공 무기를 제공한다면 자국의 방공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완제품 형태의 방공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는 대신 기술이나 부품을 제공하여 북한이 필요한 고성능 방공 무기를 자체 제작하도록 돕는 형태의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어떤 무기를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러한 현실적 한계로 인해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첨단 방공 무기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러시아의 S-400 같은 방공 무기가 지원돼도 북한에게는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형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를 전국에 설치하여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식별하고 요격기와 전투기, 방공미사일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휴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불과 130km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한계로 인해 북한은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방공체계를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지리적 한계는 대한민국과 미국에게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최장거리 방공무기인 S-200은 사리원이나 원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한국 공군의 한미사일이나 미 공군의 AARGM 대레이더 미사일로 얼마든지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제 방공무기를 평양 인근에 배치한다면 이는 평양의 전략적 방공자산이 되기보다는 한미연합군의 고가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2, 현무4 등 강력한 성능의 수많은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5분 이내에 평양 등 북한의 주요 지역을 명중시킬 수 있는 신속 타격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SA-2, SA-5 등의 지대공 미사일을 지하에 숨겨놓고 필요할 때만 지상으로 올려 사용하는데 우리 군은 북한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ADM-160 몰드 같은 소모성 미끼 미사일을 대량으로 투발할 것입니다. 대량의 몰드가 날아오면 북한은 이를 미끼로 의심하더라도 레이더로는 분간할 수 없어 미사일을 꺼내서 쏴야 하고 이로 인해 북한의 방공진지 위치가 노출됩니다. 이후에 한국은 사거리 80에서 90km의 함, 미국은 150km의 AARGM을 발사할 텐데요. 이러한 대레이더 미사일들은 북한의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이 북한 방공포대에 KGGB와 SDB와 같은 폭탄들을 활용하여 북한의 방공포대에 무차별적인 타격을 가하고 나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한미동맹 강화도 대북 억지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작전 지침을 최초로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미국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존 핵우산 개념은 한미가 함께 북핵 대응 전력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가 주저없이 핵을 포함해 북한 핵보다 더 큰 공격력을 사용하며 김정은 정권의 붕괴까지 목표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의 채택으로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가 한반도 방어에 투입되어 24시간 물 샐 틈 없는 확장 억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북한 관련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핵무기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것인가를 양국이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작전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응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지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 대응에서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북한의 핵위기 시 민감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정상 포함 다양한 레벨에서 관련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불붙는 상황을 의식하여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우산 핵협의 그룹을 활용하는 방안을 최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대한민국에게 끼치는 위협은 결코 간과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핵억제 지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